네, 법원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불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불문법으로는 관습법과 조리, 그리고 판례가 있는데, 특히 판례가 법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습법인데요.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를 보면 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떠한 일에 적용할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이때는 관습법을 적용하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법률의 규정은 성문법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문법이 없을 때에는 관습법을 적용하라. 그럼 관습법은 뭘까요? 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끼 밥상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죠. 그런데 왜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걸까요?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그냥 그렇게 쭉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건 일본 음식인 우동의 상차림인데요. 숟가락이 아니라 국자라고 해야겠죠? 자세히 보시면 숟가락과 젓가락의 생김새도 다르고 상위에 놓는 방식도 다 다르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데요.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관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이제 밥을 먹는다거나 뭐 상위에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위치가 다른 것들, 이게 다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이란 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의 행동 양식을 보일 때 그런 행동 양식을 관습이라고 하는데요. 관습 역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뭐 일종의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습법은 이러한 관습에 법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관습이 있고요. 이 관습은 아직 법 규범은 아니지만 사회생활 규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관습을 법이라고 믿고 지키게 되면 이것을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습이 법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관습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습이 관습법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관습으로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습이 있고 여기에 법적 확신이 생기면 관습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습법이 되었는지 아닌지 누군가 관습법이야 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건 이제부터 법이야 라고 승인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관습법은 누가 법이라고 승인을 하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 어떨까요? 뭐 니까 싶게 뭔데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저도 법학자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법학자 맞습니다. 제가 법학자로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의 판단이 순수한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뭐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누군가가 해야겠죠. 네, 국가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도 참 많은데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먼저 국회에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관습법을 검토해서 법이라고 승인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물론 국회에서 관습법을 법이라고 승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관습법을 승인하게 되면 그건 관습법이 아니죠.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승인을 하게 되면 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이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국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역시 법에 대한 그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니까 법원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법원에 한번 맡겨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관습법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습법을 법으로 승인하는 것은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판례를 통해서 관습법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습법은 언제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법원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확실히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승인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승인이라는 말은 받아들여서 인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습법을 승인한다는 말은 관습법이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그러니까 승인은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요. 법은 그 전부터 법으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관습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걸까요? 관습법은 사람들이 어떤 관습에 대하여 법이라고 믿고 따를 때부터 법으로서 효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법적 확신이 생겼을 때부터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관습법이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면 그럼 성문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관습법이 세다 1번, 아니 성문법이 더 세다 2번, 둘이 엇비슷하다 3번. 네, 물론 퀴즈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다 라든가 뭐 성문법 국가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독일법계에 속한다 하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우리나라를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로 분류를 하는데요. 성문법 국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효력이 훨씬 우월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이 서로 비슷비슷한 경우밖에 없는 거죠.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은 결국 성문법이 우선하고 이 성문법이 없거나 할 때 비로소 이제 관습법 선수가 등판한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비속어로 좀 말하자면 성문법의 그 빈자리를 때워주는 땜빵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걸 보충한다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관습법이 성문법과 서로 대등한 효력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서로 효력이 대등하니까 뭐 대등적 효력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또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성문법이 있는데 다른 관습법을 적용하면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적 효력설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문법을 변경하는 걸까요? 물론 관습이 이렇다라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규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데요. 민법 제1조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라고 해서 성문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관습법이 있더라도 그 관습법이 우리 헌법의 이념이나 헌법 질서에 반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헌법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또 관습법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소멸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관습법이 되었다가 그런 관습이 사라지거나 혹은 관습은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관습법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겠죠. 네, 다음은 조리인데요. 조리 이렇게 씁니다. 네, 가지조자에 이칠이자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법률 용어들이 한자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자 뜻을 알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니죠. 조리, 뭐 가지이치, 뭘까요? 이것도 서양의 어떤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네, 낫두루 되어 자해. 이 말을 조리라고 번역한 것인데요. 낫두루, 낫두루. 아이스크림이죠. 좀 비싸죠, 이거. 내 돈 내고 사 먹기는 좀 망설여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을 때는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밀어서 여는 냉장고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여는 데서 사 먹고 누가 사준다고 하면 허리 딱 펴고 이렇게 당겨서 여는 냉장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앞으로 당겨서 여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나중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한번 보세요. 느낌이 팍 옵니다. 네, 어쨌든 나뚜루 자연, 본질, 본성, 뭐 속성 뭐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자면 네, 영어로 하자면 이 나뚜루는 그 네이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해는 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성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사물의 본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사물의 본성. 이러면 뭔지 이해가 팍 오는데 조리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물의 본성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조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네,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요, 서구에서 전래된 그 대부분의 개념이나 뭐 용어는 일본을 통해서 번역이 이루어지는데요. 법률 용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전파되는 뭐 이러한 문물, 문명,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뭐 순차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밀듯이 밀려든 거거든요. 일본 역시 그 전부터 뭐 나가사키를 통해서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가사키라는 아주 좁은 창구로 제한되어 있었고요. 또 그 대상도 뭐 유럽 여러 나라가 아니라 그냥 네덜란드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1853년 7월 8일인데요. 그 미국의 이 페리가 이끄는 그 해군 함선들이 그 바닷가에 나타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한말에 그랬듯이 일본도 엄청난 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뭐 내전까지 일어납니다. 뭐 그 이전까지 일본은 그 막부가 지배하는 봉건 사회였는데요. 뭐 근대적 다른 말로 하자면 먼저 서구적인 거겠죠. 뭐 이 서구의 근대적 국가를 세우려는 세력과 일본을 이제 서구식으로 바꾸려는 세력이겠죠. 뭐 그다음에 뭐 이전에 있었던 그 봉건적 지배 질서를 이제 지키려는 그 세력 간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고 이게 전쟁 상태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부를 따르는 쇼군, 뭐 장군인데요. 이 쇼군파와 어, 천황을 중심으로 뭉친 이 천황파 간에 내전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천황이라고 안 부르고 일왕, 그러니까 일본 왕이라고 하는데 천황은 왕이 아니에요. 천황은 이 왕정 국가의 어떤 정치적 군주라기보다는 그 재정 일치 사회의 제사장, 즉 뭐 국가 무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라든가 뭐 군국주의에 대한 뭐 우려 때문에 천황을 그 왕이라고 부르면서 뭐 그렇게 부르면 황제에서 그 왕으로 등급을 하나 깎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황을 왕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등급을 높여주는 거지 깎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황제라는 말은 그 서양 용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군사, 그러니까 최고 군사 책임자, 어떤 군사 최고 지휘권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황의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그 일본 봉건 사회에서는 쇼군이 황제였죠. 그리고 천황은 그냥 무당이었어요. 다시 보자면 우리 경우에 그 카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을 교황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천황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면 그냥 텐노라고 부르면 돼요. 왕도 아닌데 왜 자꾸 왕이라고 높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텐노도 싫으면 그냥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은 우리가 엘리자베스라고 이름을 부르죠.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일본 천황도 뭐 히로히토 그 아들을 잃은 아키히토 지금 저기죠 나루히토 이렇게 이름 부르면 되지 않나요? 뭐 어쨌든 그 고메이 텐노라고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효명 천황인데요.
이름은 그 통인이라고 오사이토라고 읽어요. 오사이토가 천황을 할 때 일본이 개항을 하는데 이때는 막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죠.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하는 군주는 이 막부의 쇼군, 그러니까 정의대장군, 뭐 세이다이 쇼군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보통 쇼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쇼군이 누구였냐면 그 도쿠가와 이에요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그 도쿠가와 이에사다, 도쿠가와 이에모치, 뭐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거쳐서 마지막에 토쿠가와 요시노부가 마지막 이제 쇼군이었는데요. 이 토쿠가와 요시노부가 타이세이 호칸, 그 대정봉환이라고 해요. 대정봉환. 일본의 어떤 통치권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반환한 그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걸 대정봉환이라고 해요. 이때 천황이, 그러니까 명치 천황, 그러니까 메이지라고 하죠. 이름은 무츠히토인데, 무츠히토. 이 고메이 천황, 그러니까 오사히토 아들입니다. 당시 이제 막부는 지금의 이제 도쿄, 동경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강호라고 해서 에도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에도 막부죠. 그 막부는 이 에도에 있었고요. 천황은 교토에 있었죠. 지금 경도요. 그러니까 교토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도와 이제 교토라고 하면 이 막부 세력과 그 천황 세력을 가리키는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 뭐 그가 이제 막부, 그 다음에 교토가 이제 천황 세력인데요. 이 대정봉화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막부가 그 반납을, 그러니까 통치권 반납을 하는 게, 천황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 에도와 교토 세력 간의 어떤 그 타협에서 나온 절차예요. 그러니까 에도에서는, 그러니까 막부 세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제 정치 권력을 유지하길 원해서 그 통치권 반환이라는 절차를 밟은 건데요. 토쿠가와 요시노부가 이제 대정 봉환을 하니까 이 막부 타도파들이 있었거든요. 이쪽이 일본의 그 서쪽 그 남부에 있었던 뭐 사스마 번인이 이런 데 있죠. 얘네들이 그 막부 타도파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막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라고 이제 신정부 수립을 선언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전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 내전이 발생한 게 1868년 그 무진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내전을 무진전쟁, 뭐 보신센소라고 합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탐 크루즈인데요. 탐 크루즈가 주연을 한 영화 이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무진 전쟁, 그 일본의 그 내전이었죠. 막부파와 이제 천황파가라고 했지만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 개화파와 수구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화파는 결국에 서양의 문물이나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 하루빨리 그 서구 스타일의 그 근대적 국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수구파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 수구파는 주로 어느 세력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 구한말에 보면 개화파가 있었고 그리고 수구파가 있었죠. 그래서 개화파, 수구파가 서로 대립을 했었는데 이쪽 이 수구파, 뭐 척화파니, 위정척사파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수구파들은 뭐 주로 어떤 세력들이었을까요? 네, 수구파, 뭐 전통적인 유학자, 뭐 특히 이제 성리학자들이었죠. 개화파는, 그래서 개화파는 이제 이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수구파를 설득을 해야 하는데 뭐 수구파들이 뭐 서양말을 배워서 뭐 서양의 학문을 공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합하는 그 서양의 뭐 학문 지식을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쉽게 번역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어렵게 번역을 해야 했을까요? 자, 쉽게 번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유학자들이 보고서 거 봐라. 이게 애들이나 보는 거지. 이게 뭐 선비가 볼 책이야 이게? 그러고는 이게 휙 집어 던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진짜 무지 어렵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아요. 이게 분명히 쓰여 있긴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는 있는데 도저히 머릿속에 이제 접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그 외국어 원서를 좀 사전 갖다 놓고 떠듬떠듬 보는 게 빠를 때가 더 있어요. 그만큼 이제 난해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그 우리가 쓰는 그 일상 언어가 아니라 뭐그 당시 용어,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뭐 유학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들, 그리고 그 한자들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라고 아시죠? 지금은 좀 많이 시들해졌는데, 전에 뭐 기체존이 뭐 기공이니 뭐 기치료니 하면서 기라는 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 개념입니다. 혹시 뭐 주기론, 뭐 주리론, 리기 이론론이니 뭐 이원론이니 하는 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그 국사 시간에 뭐 잠깐 나왔을 텐데요. 어쨌든 이 기라는 거, 이 기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 진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리고 이 세상은 다 기로 되어 있는데, 우주에 있는 그 태양이나 뭐 달이나 별이나 그다음에 뭐 주위에 보이는 뭐 산이나 나무, 바위, 강물, 바다 뭐든지 다 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물도 마찬가지죠. 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형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도 하고 또 느껴지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룬 것, 이것을 조라고 합니다. 기가 모여서 응축되면 조이고요. 조가 흩어지면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리는 뭘까요? 리는 이렇게 기가 응축돼서 조가 되고, 조가 흩어져서 뭐 기가 되는 그 전 과정을 어떤 지배하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근본 법칙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가 세상 만물이라면 리는 법칙이라는 거죠. 결국 이 조리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 운행하는 법칙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뭐 사물의 본성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죠? 그 영어와 그 원어로 그 나뚜로 되어 자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법원, 그러니까 법의 소스, 법의 연원과 이제 관련이 있을 때는 조리라고 하고요. 꼭 이제 법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사물의 본성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칙들을 말해요. 뭐 자연 법칙이든 사회 법칙이든 뭐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 알게 되는 수많은 그 경험 법칙들 있잖아요. 이걸 다 조리, 뭐 사물의 본성
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리는 왜 필요하고 또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재판을 할 때 법관은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관습법도 없고요.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라 예전에 뭐 그 비슷한 사건에 대한 뭐 판례도 전혀 없어요. 자, 이렇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법관이 재판에 적용할 규정이 없으니까 난 재판을 못해. 이렇게 이제 재판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논 류케라고 하는데요.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을 때 그 법관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논 류케는 먼저 그 국제재판에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이란 게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이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재판인데요.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 판사가 그러니까 국제재판관이 재판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판결을 했다. 이건 결국에 두 국가 중에 어느 한쪽을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네,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어쩌면 전쟁일지도 몰라요. 뭐 센 놈이 이기겠죠. 그리고 뭐 이긴 놈의 논리가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지면 말짱 꽝이죠. 이기면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치게 되고요. 이기든 지든 뭐 전쟁을 한 나라들은 다 그냥 황폐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좀 피하고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하는 게 이 국제재판인데 저쪽 그 다른 나라하고 그 재판관 놈들하고 서로 짠 것처럼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그러면 오라 이놈들 봐라 하고 미사일부터 몇 방 퐁퐁 날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국제 재판을 한 거니까 이 국제 재판을 할 때는 그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재판을 안 해요.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논 류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건 이제 국제 재판이고요. 국내 재판은 어떨까요? 뭐 국내 재판은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든 끝내야겠죠. 자, 먼저 형사 사건이나 뭐 이제 공법 사건인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 그 범죄자를 이렇게 처벌하는 걸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니까요.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 이건 무슨 의미죠? 형사 재판에서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범죄자,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건 범죄라고 할 수가 없죠. 범죄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데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지금 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잡아다가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한 이 사람들 검사, 뭐 수사관들, 경찰관, 형사들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겠죠. 네, 이 형사 사건에서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시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 민사 분쟁의 경우인데요.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고 재판을 안 하고 법을 만들 때까지
국회에서 법 만들어 줄 때까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분쟁을 해결해야겠죠. 자, 다른 나라 사례를 볼 텐데요. 먼저 프랑스 민법입니다. 이건 프랑스 민법 제정 현장의 모습이라는 그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조각 작품인데요. 네, 어쨌든 프랑스 민법은 1804년 그 나폴레옹 정부 때 제정되었는데, 이 민법 제정은 아주 나폴레옹이 그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민법을 그 나폴레옹 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프랑스 민법이 뭐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그 당시 그대로의 민법은 아니고요. 계속 조금씩 개정이 되어 왔고, 몇 년 전에는 아주 큰 폭으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 민법 그 제 4조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침묵, 불명확,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법관은 재판 거부죄로 소추될 수 있다. 이런 그 재판을 거부했다가는 깜빵가게 생겼네요. 네, 재판 거부하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답니다. 당시 만들었 그 프랑스 혁명기였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그 단두대, 뭐 기요틴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두대에서 목이 그냥 댕강 잘려버릴지도 모르겠네요. 네. 다음은 이 스위스 민법인데요. 스위스에도 그 민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규정이 변하긴 했는데, 이 규정은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민법 제1조 제2항은 그 개정된 규정이고요. 원래는 그 스위스 민법 그냥 제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을 나누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항이 나누어지고 그 있던 규정이 제2항이 되었습니다. 봅시다. 네, 적용할 법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은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자신이 입법자로서 제정하였을 규칙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요 규정은 그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민법을 개정하면서 관습법에 관한 요 내용을 추가한 것이고요. 원래는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은 자기가 입법자, 즉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입법자였다면 이런 경우에 제정하였을 규칙에 따라 판결을 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해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떨까요? 네, 우리 민법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여기까지 했죠. 관습법이 없으면 네,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그 재판에 적용할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조리에 의해서 재판을 해라 했는데, 뭐 조리는 일종의 경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끓이면 섭씨 100도에서 펄펄펄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법칙인데, 자연 법칙이죠. 이런 법칙들을 뭐 이제 지금 이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생긴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두 명의 당사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그런 법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걸까요? 이건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좀 아리송하죠?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2조인데요. 민법 제2조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하고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그 일종의 도덕률, 그 도덕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률은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그 도덕도 역시 규범이긴 하지만 사회생활 규범이긴 하지만 그 도덕은 도덕 규범이지 이게 법 규범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덕률이 그러니까 도덕 규범이 법 규범으로 이렇게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규범에 포섭이 되면서 어떤 법적 원칙으로 된 것, 그러니까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그 본래적으로는 그러니까 도덕률에 해당하는데 이게 법적 원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 관계에서 그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관습법도 없다, 선례도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이럴 때는 결국엔 그 법관이 일종의 그 입법자로서 법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입법자로서 법을 새롭게 형성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이 입법자로서 법 형성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판례가 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노동관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그 특수한 법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검토했던 뭐 성문법, 뭐 관습법, 조리 이런 것들도 그 노동관계에서 아주 그 중요한 법원들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 노동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독특한 좀 특수한 법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 법원으로 보면 우선 단체협약, 뭐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 그 다음에 뭐 노동계약, 뭐 사용자의 지식권, 그 다음에 노동관행, 뭐 관습이라고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관행이나 뭐 노사관행,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노동관행이요.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 관습법은 법이지만 관습은 법규범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노동계약 역시 법이 아니라 계약이죠. 단체협약도 두 당사자가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라서 법이라기보다는 계약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은 그 노동조합 규약이라든가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학계에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법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노동조합 규약인데요. 이 노동조합 규약은 성문법으로서 그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뭐 줄여서 보통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조합법 제11조에 그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만일 그 연합단체인 경우라면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단체에 관한 사항, 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위원회를 두는 경우엔 그 대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와 그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그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과 그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등등 이런 것들을 꼭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할 때 이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 규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규정하도록 한 건 노동조합의 어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체 협약인데요. 단체 협약은 법규범인지 아니면 계약규범인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법이냐 계약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체 협약은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 체결하는 협약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 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그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협약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 단체 협약이 법규범이냐 하는 점을 간단하게 짚고 가는 겁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은 그 단체 협약의 법규범적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 그 제35조의 그 일반적 구속력이나 또는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은 그 단체 협약이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만을 규율하는 그 단순한 계약 규범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법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많은 노동법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 협약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인데요. 취업규칙에 대해 이게 취업규칙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여러 명의 노동자들과의 노동관계를 처리할 때 좀 편리하게 하려고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복무 규정이나 직장 내 질서에 관한 사항들 이거를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93조는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노동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또 노동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노동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 재해와 업무 외에 그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런 것들을 취업 규칙으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취업 규칙의 명칭이나 형식은 뭐 예컨대 임금 규정이나 뭐 퇴직금 규정이니 뭐 포상 징계 규칙, 뭐 복무 규율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취업 규칙이 하나의 뭐 단일한 규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학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학칙이지만 뭐 저나 뭐 또 다른 교수님들 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학칙이 취업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정집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많은 규정들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들은 그 학교와 그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몇 개까지 둘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개의 취업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 서로 그 규율 사항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그 이루어진 뭐 여러 개의 취업 규칙들인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취업 규칙으로 통합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예를 들자면 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보면 근로기준법,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뭐 등등등 매우 다양하게 많지만 이걸 다 그냥 모두 노동법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이렇게 포섭이 될 수 있잖아요. 취업규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의 취업규칙이라고 하면 어떤 동일한 규율 사항에 대해서 두 개 이상으로 존재하는 취업규칙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규율 사항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규정된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노동 조건을 통일하고 또 정형화하고 뭐 집단화하자는 그 취업 규칙에 존재하는 그 목적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게 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다수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취업 규칙이 있고요. 일부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는 이 별도의 취업 규칙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취업 규칙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 그 노동 형태라든가 뭐 직종에 따라서 별도의 취업 규칙을 둔 경우라면 이 적용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복수의 취업 규칙이 있는데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노동자는 자기에게 그 복수의 취업 규칙 중에서 그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뭐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린다. 뭐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노동법은 이게 취업 규칙이 좀 공정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좀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요. 취업 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이게 이제 상위 규범 있잖아요. 그 법령이나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그 노동 조건의 그 기준에 미달하지는 않아야겠죠. 뭐 이게 이러한 어떤 실질적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먼저 취업 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 의견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 이 노동 조건의 이제 기준이 저하되면서요. 그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될 때 이때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의 방식은 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그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그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라고 합니다. 뭐 그런 방식은 뭐 투표라든가 뭐 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그 무효가 되는데요. 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니라 그 예전에 있었던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그 새롭게 입사를 한 노동자들에게 이 새롭게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가?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가 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들에게도 무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효에는 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적 무효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다 무효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나 아니면 새로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나 다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을 그 절대적 무효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효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 즉 효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동의를 얻지 못해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는 무효이지만 새롭게 입사한 신규 노동자들에겐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또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었다면 이 취업규칙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일까요? 아니면 상대적 무효일까요?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전부터 근무를 했던 그 노동자들에게는 이 무효가 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변경되기 전에 그 옛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건 노동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면서 그 노동자들이 그 이전부터 좀 갖고 있었던 어떤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인데요. 법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로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그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그러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뭐 또한 뭐 이들은 그 변경된 이후에 입사를 하면서요. 그 변경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미 알 수 있었다는 점,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면서 불리하게 변경된 이 불리한 그 노동 조건이라도 수용하겠다라는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뭐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에 그 새롭게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는요, 이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1992년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인데요. 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기 전에는 새로 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그 예전의 취업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이 절대적 무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9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요, 상대적 무효설로 판례를 변경해서 그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지금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판례의 태도를,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설을 비판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렇죠, 이제 절대적 무효를 주장하는 견해죠. 그 취업 규칙이 상대적 무효라면 결국에 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계속 저하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어떤 본래적인 규범 목적이, 그러니까 노동법의 그 목적이 약화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 이 상대적 무효설이죠. 이 지지하는 견해는 이 절대적 무효에 따르게 된다면 취업 규칙을 운용하는 게 너무 경직돼서 그 기업이 어떤 유연한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오히려 또 노동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어떤 견해를 취할 것인지는 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그 여러 개의 법원이 존재할 때 그 효력 순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그다음에 강행법규, 네, 이게 성문 법령을 말하는데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뭐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지시권, 뭐 경영권, 인사권이라고도 하고요. 뭐 지휘권 또는 지휘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순서를 따르는데요. 네, 상위법, 하위법의 이제 등급을 나눈 거고요. 상위법은 당연히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런데 이 노동관계에서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예외가 있다, 중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이라도 상위법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어떤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통상 이 노동자 보호라는 그 노동법의 목적에서 인정되는 그 법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어느 사업장에 그 노동 조건을 규율하는 그 단체 협약, 그다음에 취업 규칙, 그 노동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범 사이에 그 순위를 좀 정리를 해보면 단체 협약이 1순위, 취업 규칙이 2순위, 노동 계약이 3순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체 협약에는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퇴직금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의 어떤 법정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법정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당 고 30일분의 평균 임금입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은
법정 퇴직금에다가 그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 연수의 비율에 따라서 그 퇴직금 산정에 이 비율로 이렇게 가산하는 방식인데요. 1년당 퇴직금 액수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5천만 원이 되죠. 이 법정 퇴직금 방식에 의하면 이게 이제 단체 협약에서 정한 요 법정 퇴직금 방식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취업 규칙의 어떤 누진제 방식을 적용하면 1년 퇴직금은 500만 원이지만 2년차 퇴직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예컨대 1100만 원, 1200만 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년 근속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 누진율이 이렇게 적용돼서 뭐 8천만 원이 되는 뭐 그런 방식이죠. 네, 그냥 그 예로 든 거고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렇게 그 퇴직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계약에는 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누진율보다도 더 높은 그 누진율을 이제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노동법의 규범의 이제 서열대로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의 순이니까요. 이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의 순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이 순서니까 그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그 노동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그리고 취업규칙보다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가장 그 좋은 조건은 노동계약에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보다는 취업규칙보다는 노동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상위법인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그 적용을 배제하고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노동계약에서 정한 그 노동계약에서 정한 노동 조건이 적용되는 것, 이것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